1987년 12월 서울 구치소에 육중한 철문이 닫히던 새벽 4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흔들리고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쾅 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복도를 울린 뒤 찾아온 것은 지독한 정적이었다. 그날 밤 한때 수십 명의 부하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던 남자는 1.5평의 좁은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대한민국 암흑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중 하나였다.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전설처럼 회자됐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형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가슴에 달린 붉은색 수인 번호만이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철문은 단순히 공간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의 세상과 그가 지배하던 시대를 단절시켜버린 듯했다. 전성기에 그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도 거리를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약속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가 앉는 자리는 언제나 상석이었다.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 화려한 호텔, 로비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그것이 그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다.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사회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었다. 올림픽을 앞둔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초전으로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그 여파는 서울 전역의 유흥가와 뒷골목을 강타했다.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일수록 더 선명하게 조명되었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졌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견고해 보이던 조직의 방패는 생각보다 쉽게 뚫렸다. 그는 한때 이름 석자만으로 질서를 만들던 사람이었다. 형님, 두목 회장, 여러 호칭이 붙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거리에서 무게를 가졌고 약속을 보증하는 수표와 같았다. 그러나 기록은 냉정하다. 구속 이후 바깥의 관계는 빠르게 재편되었다. 조직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다만 면회실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고 변호사를 통해 전해지는 안부가 짧아졌을 뿐이다. 권력은 자리를 잃는 순간 가장 먼저 관계를 시험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인연은 소리 없이 증발한다. 그가 처음으로 뼈저린 고립을 체감한 순간은 판사의 주문을 듣던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차가운 독방의 침묵 속이었을 것이다. 감옥의 복도는 길다. 하루가 길고 잠들지 못하는 밤은 더 길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건네던 충성의 맹세는 계절이 바뀌면서 희미해졌다고 알려진다. 도움을 청할 수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남아있다. 바깥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가 갇혀있는 동안 서울의 밤은 주인을 바꾸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을지 모른다. 내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모래성은 지금 온전한가? 아니면 파도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가? 형님들, 우리는 왜 이 장면에서 멈춰서게 될까요? 화려했던 전성기의 환호보다 말년의 이 처절한 고요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기록은 누군가를 미화하거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이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리고 그 결과를 직시하기 위한 서사입니다. 범죄의 대가는 법적인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형벌은 잊혀짐과 고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 기록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철문이 닫힌 그 새벽은 단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전환점이었다. 1980년대 서울의 암흑가는 서서히 재편되고 있었고 주먹 하나로 거리를 평정하던 낭만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정점의 선 자는 언제나 많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드물다. 그리고 가장 늦게 찾아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다. 그날 밤 그는 철문 안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형님이라 불리던 시간보다 혼자로 남을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직 철문이 닫히기 전 그들의 이름이 도시의 전설로 불리던 그 뜨거웠던 시절로 1980년 3월 서울 명동의 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좁은 골목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와 붉은 네온 사인이 뒤섞여 비현실적인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수많은 이름이 명멸했지만 당시 가장 무겁고 날카롭게 들리던 두 글자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양은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그는 이미 양은이파의 중심인물로 명동을 넘어 서울 암흑가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다. 거리의 질서는 법전보다 주목이, 판결보다 약속이 더 빠르게 정리하던 시절이었다. 명동의 밤은 그가 걷는 길을 따라 갈라졌고 그가 멈추는 곳에서 흐름이 멈췄다. 당시 서울의 밤세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역마다 털을 잡은 토박이들과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들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교차했다. 조직폭력배에 대한 사회적 경계와 두려움은 존재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도는 전한다. 술집이 밀집한 골목, 현금이 도는 시장, 이권이 걸린 호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다. 그 자리에선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군림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의리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형님이라는 호칭을 단순한 직함이 아닌 절대적인 상징으로 만들었다. 조양은의 리더십은 강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위계는 군대보다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기묘한 유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 시절 암흑가에서 그의 이름은 신용장이자 방패였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을 때 그의 이름을 대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일화들은 당시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문제는 신용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리고 방패는 언젠가 뚫리거나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게 된다.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한국 사회는 경제 호황과 민주화의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었고 정치의 흐름 또한 요동쳤다. 암흑가 역시 이 거대한 파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점점 체계화되었고 과거처럼 유착이나 봐주기 수사가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록은 말한다. 전성기의 절정은 동시에 위험의 절정이기도 하다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의 눈에 띈다는 뜻이다. 그리고 눈에 띈다는 것은 곧 표적이 된다는 의미다. 형님들, 그 시절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거리에서 들려오던 유행가와 술잔, 부딪히던 소리, 그리고 을이라는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걸듯 모여들던 사람들. 하지만 그 낭만적으로 포장된 장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은 늘 정점을 찍는 순간부터 하강을 위한 가속도를 붙입니다. 이 기록은 그 화려한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강의 시작점에 놓인 미세한 균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댓글로 그 시절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리의 풍경을 남겨주십시오. 그의 이름이 가장 크게 울리던 때 이미 균열은 생기고 있었다. 수사선상에 오르는 주변 인물들, 언론의 집요한 관심,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조차 감지되는 미묘한 긴장감. 기록에 따르면 관계의 밀도는 서서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형님을 외치며 변함없어 보였지만 안에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충성은 이익이 보장될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이익이 불투명해지는 순간 충성은 의심으로 바뀐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고 밤은 길었다. 명동의 네온빛은 꺼질 줄 몰랐다. 조양은의 전성기는 그렇게 모두가 우러러보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가장 밝은 네온사인 뒤에는 가장 짙은 어둠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정 뒤에는 언제나 가파른 낙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밤 누군가는 이미 그를 끌어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기록은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첫 번째 균열. 1985년에 종로로 향한다. 1985년 가을 비가 그친 뒤에 종로 골목은 유난히 차갑고 조용했다. 바닥에 고인 빗물 위로 네온 사인 불빛이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을 걷는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조양은의 이름은 대한민국 암흑가에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양은이파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위상을 서울 전역에 떨치고 있었고, 형님이라는 호칭은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법과 같았다. 전성기의 특징은 단순하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모인다. 약속은 겹치고 자리는 늘 만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갈등을 조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외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 진정한 강함은 고성이나 주먹질이 아니라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흐르는 무거운 침묵과 압도적인 분위기로 전달된다. 그가 눈짓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정리했다는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점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부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직 폭력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단속망은 점차 촘촘해졌고 주요 인물들은 24시간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름이 클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다. 그 주목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도 미묘한 긴장과 균열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잡혀있던 약속이 갑자기 연기되고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다. 외부 유력 인사들과의 접촉은 은밀해지거나 줄어들었고 대신 내부 회의는 더 길고 심각해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주변 인물들 중 일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조직 전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신뢰는 의심으로, 충성은 눈치로 변해가고 있었다. 형님들 권력이 가장 강해 보일 때 그 안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겉은 단단한 바위 같지만 속은 이미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은 전설의 화려한 절정이 아니라 그 절정 바로 아래에서 생겨난 첫 번째 균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태로운 흐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불길한 그림자는 이미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름은 여전히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주변의 충성은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한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해가 엇갈리는 순간 미세했던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진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추락을 예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전성기의 공기는 달콤하지만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곧 닫히게 될 차가운 철문이 이 균열의 끝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마지막으로 전성기의 상석에 앉아 있었던 그날 밤, 그는 그 끝을 예감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영원한 중심이라고 믿었을까? 다음 기록은 그 믿음이 무참히 깨지고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수사망이 좁혀오는 긴박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1985년 가을, 비가 그친 뒤에 종로 골목은 유난히 차갑고 조용했다. 바닥에 고인 빗물 위로 네온사인 불빛이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을 걷는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조양은의 이름은 대한민국 암흑가에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양은이파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위상을 서울 전역에 떨치고 있었고 형님이라는 호칭은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법과 같았다. 전성기의 특징은 단순하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모인다. 약속은 겹치고 자리는 늘 만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갈등을 조종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외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 진정한 강함은 고성이나 주먹질이 아니라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흐르는 무거운 침묵과 압도적인 분위기로 전달된다. 그가 눈짓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정리했다는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점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부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직폭력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단속망은 점차 촘촘해졌고 주요 인물들은 24시간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름이 클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다. 그 주목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도 미묘한 긴장과 균열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잡혀있던 약속이 갑자기 연기되고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다. 외부 유력 인사들과의 접촉은 은밀해지거나 줄어들었고 대신 내부 회의는 더 길고 심각해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주변 인물들 중 일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조직 전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신뢰는 의심으로, 충성은 눈치로 변해가고 있었다. 형님들 권력이 가장 강해 보일 때 그 안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겉은 단단한 바위 같지만 속은 이미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록은 전설의 화려한 절정이 아니라 그 절정 바로 아래에서 생겨난 첫 번째 균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태로운 흐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불길한 그림자는 이미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름은 여전히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주변의 충성은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한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해가 엇갈리는 순간 미세했던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진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추락을 예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전성기의 공기는 달콤하지만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곧 닫히게 될 차가운 철문이 이 균열의 끝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마지막으로 전성기의 상석에 앉아 있었던 그날 밤, 그는 그 끝을 예감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영원한 중심이라고 믿었을까? 다음 기록은 그 믿음이 무참히 깨지고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수사망이 좁혀오는 긴박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체포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 이미 며칠 전부터 그림자는 문턱까지 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검거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형사들은 그가 머물던 장소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했고 도주로는 원천 봉쇄되었다. 문이 열리고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화려했던 제왕의 시간은 정지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저항이나 비장한 대사는 없었다. 현실의 체포는 거칠고 빠르고 무엇보다 초라했다. 수십 명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수사관들의 고함에 묻혔고 지시를 내리던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이 감겼다. 찰칵하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거대했다. 그날 현장의 공기는 비현실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조금 전까지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세상을 논하던 테이블 위에는 엎질러진 술잔과 재떨이가 뒹굴었고 바닥에는 제압당한 부하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저항을 포기하고 순순히 연행에 응했다고 한다. 이미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형님이라 불리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수사관들의 팔에 이끌려 나오는 모습은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몰락이 아니라 거리를 지배하던 한 시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금자탑이 아니라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을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차창 너머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지배하던 도시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뼈저리게 현실적이었고 그 현실은 그에게 더 이상 보스가 아닌 피의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형님들, 그날의 뉴스 속보를 기억하십니까? 화면 가득 잡히던 수갑찬 손과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던 표정들.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법 앞에서는 한낱 개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화려함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때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조사실의 풍경은 밖과 달랐다. 화려한 조명도 깍듯한 대우도 없었다. 오직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건조한 질문과 혐의를 입증하려는 서류 더미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초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시되는 증거들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조직의 충성은 조사실 문 밖에서 멈췄다. 함께 잡혀온 부하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믿었던 알리바이는 깨졌다. 권력은 공포로 유지되지만 더 큰 공포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수사관이라는 더 큰 힘 앞에서 조직의 위계는 힘을 잃었다. 철창 안에 갇힌 첫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좁은 유치장 바닥에서 느껴지는 냉기는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겠지만 그 소음은 이제 그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되었다. 단절. 체포가 가져다준 가장 큰 형벌은 바로 세상과의 단절이었다. 그는 이제 거리의 중심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된 이물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단절된 시간 속에서 그는 천천히 다가오는 진짜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바로 잊혀짐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그의 빈자리를 지워나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를 덮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제왕의 구속은 한때의 가십거리가 되어 술자리 안주로 씹히다가 사라졌다. 다음 기록은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수감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감옥의 긴 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떠나가는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다. 철문 안의 시간은 박보다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그 느린 시간은 사람을 갉아먹는다. 감옥의 밤은 도시의 밤과 다르다. 도시의 밤은 불빛으로 채워지지만 감옥의 밤은 소리로 채워진다. 복도를 울리는 교도관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철문의 개폐음, 그리고 옆방 수용자의 기침소리. 1988년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갇힌 조양은에게 시간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감 초기 여전히 조직의 건재함을 믿었다고 한다. 밖에서 들어오는 영치금은 넉넉했고 변호인 접견은 매일 이어졌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다. 형님, 금방 나오실 겁니다. 조직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달콤한 마취제와 같았다. 하지만 마취는 언젠가 풀리고 현실의 통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면서 접견실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측근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단속이 심해져서 움직이기 어렵다. 사업자금 융통이 막혔다. 내부를 정비하느라 바쁘다. 기록은 냉정하게 전한다. 핑계가 길어질수록 충성은 얇아진다. 조직원들은 면회실에서 형님을 걱정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각자의 살 길을 모색해야 했다. 보스가 없는 조직은 먹잇감이 되기 쉽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줄을 잡거나 몸을 숨겨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있는 보스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형님들 기다림이 고문이 되는 순간을 아십니까? 차가운 독방에 앉아오지 않는 접견 신청을 기다리는 심정.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다시 닫히는 철문 소리에 무너지는 마음. 그것은 육체적인 구속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 고립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잊혀진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감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부와의 소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옥중 경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담장 안에서 내리는 지시는 담장을 넘는 순간 힘을 잃는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보스의 명령은 부하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다. 조양은 역시 이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편지는 늦게 도착했고 답장은 짧았다. 한때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서성이며 벽에 갇힌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침묵이었다. 전성기에 그는 소음 속에 살았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아부하는 목소리들. 그러나 감옥의 침묵은 그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그 정막 속에서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나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은 나를 본 것인가? 아니면 내 뒤에 있던 힘을 본 것인가? 힘이 사라진 지금 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록에 따르면 일부 핵심 간부들은 그 시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거나 다른 조직과 손을 잡기도 했다. 배신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었다. 권력의 공백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채워지기 마련이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신문의 사회면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대중은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악당에 열광했다. 감옥 안의 시계바늘은 느리게 돌았지만 바깥 세상의 시계는 가속도가 붙어 있었다. 1980년대가 저물고 90년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풍경은 바뀌고 있었고 그가 알던 암흑가의 질서도 재편되고 있었다.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그가 호령하던 그 거리가 아니었다. 철문 안에서 보낸 긴 밤들은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도끼였을까?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 다음 기록은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그가 마주한 낯선 현실, 그리고 출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고립으로 이어진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닫힐 때만큼이나 무겁고 날카로웠다. 1995년 3월 긴 수영 생활 끝에 조양은 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봄의 따스한 햇살이 아니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기록에 따르면 교도소 정문 앞에는 여전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외침이 허공을 갈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귀환이었다. 언론은 대부의 귀환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정작 당사자가 느낀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서울의 바람에는 더 이상 낭만의 냄새가 섞여 있지 않았다. 매캐한 매연과 차가운 자본의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은 낯설었다. 그가 기억하던 종로와 명동의 골목들은 화려한 고층 빌딩과 프랜차이즈 간판들에 밀려 사라져 있었다. 1980년대의 주먹들이 지배하던 거리는 이제 세련된 상업지구로 변해 있었고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 대신 바쁜 경쟁만이 가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출소 직후 세상이 많이 변했군요 라고 짧게 감상을 남겼다고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자신이 설 곳이 사라졌음을 직감한 탄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영광은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박제되어 있었고 현실의 거리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했다. 조직의 생태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90년대의 암흑가는 더 이상 의리나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들은 기업형으로 변모해 있었고
주먹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이권 사업이 그들의 무기였다. 과거처럼 식구들을 챙기며 무용담을 만드는 형님보다는 수익을 창출하고 로비를 잘하는 회장님이 필요한 시대였다. 조양은이 돌아온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계산기가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현장이었다. 도열했던 부하들의 눈빛 속에도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충성심보다는 이 전설이 자신들의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계산하는 눈치가 섞여 있었다. 형님들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익숙한 골목이 사라지고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을 때의 그 헛헛함. 감옥보다 더 차가운 것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급변하던 90년대 서울의 풍경을 기억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환영 인파가 흩어지고 난 뒤 진짜 현실이 찾아왔다. 화려한 복귀 신고식은 끝났고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끊어진 인맥들이었다. 과거의 핵심 측근들은 이미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거나 은퇴해 있었고 그를 찾아와 인사를 건네는 이들은 대부분 그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신진 세력이나 거간꾼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재건하려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손발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명령은 허공을 맴돌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양은이었지만 서울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다. 가장 뼈아픈 변화는 두려움의 부재였다. 예전에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긴장했지만 이제는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다. 젊은 깡패들은 그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뒤돌아서면 언제적 조양은이냐며 비웃음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권력은 공포와 존경을 먹고 자란다. 그 두 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는 자신이 왕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왕좌가 이미 철거된 폐허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네온사인은 80년대보다 더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그를 비추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이방인이었다. 전설이라는 수식어는 훈장이 아니라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다. 다음 기록은 재건을 꿈꾸었으나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쓸쓸하게 고립되어가는 그의 말년. 잃어버린 왕좌 앞에서의 독백으로 이어진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무대는 비참할 정도로 좁아졌다. 출소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재기나 부활 같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아주 구차하고 현실적인 문제였다. 기록에 따르면 조양은은 영화 제작, 신앙 간증,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의 그늘을 벗어나려 시도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혹은 회개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폭력의 시대를 끝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과거의 명성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그 명성은 양날의 검이었다. 사람들은 조양은이라는 이름에 호기심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를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증언이 많다. 이름값은 있었지만 신용은 바닥이었다. 재건을 꿈꾸던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시대의 벽에 부딪혔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거치며 그는 사기갈취, 폭행 혐의 등으로 수차례 입건되고 구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과거 위세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들이거나 해결사 역할이 필요한 음지의 인물들이었다. 형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 안에는 존경이 아닌 이용 가치에 대한 계산만이 들어있었다. 그는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왕좌를 흉내낸 세트장에 갇혀있는 꼴이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름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그 떼수로 걸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가장 비참한 것은 공포의 실종이었다. 과거에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해결되던 일들이 이제는 고소장과 내용 증명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물간 조폭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기록은 잔인하다. 그의 말년 관련 기사들은 보스의 귀환이 아니라 자범 수준의 범죄, 생활고, 채무 독촉 같은 단어들로 채워졌다. 전설의 추락은
비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루하고 구질구질한 법정 공방의 연속이었다. 한때 서울을 호령하던 남자가 고작 몇천만 원의 채무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해외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는 사실은 권력의 무상함을 넘어선 인생의 허물을 보여준다. 형님들 늙은 사자가 사냥감을 놓치고 하이에나 떼에게 쫓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기는 빠지고 이빨은 무뎌졌는데 초원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왕년의 영광이 오늘의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셨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년에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가족들조차 그의 곁을 지키기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직은 와해되었고 따르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 생하거나 그를 외면했다. 도움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형님, 저도 요즘 힘듭니다 라는 거절만이 돌아왔다. 의리는 상황이 좋을 때나 지키는 사치품이었다. 그는 필리핀 등지를 오가며 재기를 노렸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체포와 송환뿐이었다. 수갑을 차고 공항에 입국하는 그의 모습에서 80년대의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초라한 점퍼 차림의 노인뿐이었다. 왕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애초에 모래 위에 지은 것이었기에 파도에 쓸려간 것이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음을 좁은 고시원이나 유치장 구석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쥐고 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라 착각했던 빚더미였다. 조양은의 몰락은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주먹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카메라는 명동을 떠나 또 다른 이름, 서울 암흑가의 또 다른 축이었던 김태촌에게로 향한다. 조양은과 쌍벽을 이루며 대한민국 조폭의 대명사로 불렸던 남자, 연결의 지배자라 불렸던 그는 과연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 아니면 그 역시 고립이라는 같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까? 다음 기록은 범서방파의 보스 김태촌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의 밤은 두 개의 태양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양은 이 명동이라는 상징적 공간의 주인이었다면 강남과 호텔을 중심으로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김태촌, 범서방파의 보스이자 당시 대한민국 암흑가의 지형도를 바꾼 인물.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가진 진짜 무기는 회식칼이 아니었다. 바로 수첩과 전화기였다. 그는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 인맥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설계자에 가까웠다. 그의 전성기는 연결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정치권 연예계 기업인 그리고 전국의 주먹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거대한 허브 역할을 자처했다. 갈등이 생기면 직접 싸우는 대신 전화를 걸었다. 나 태촌인데 이 한마디면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리고 거칠게 날뛰던 지방 조직들도 숨을 죽였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세련되고 동시에 더 위협적인 권력이었다. 당시 서울의 유흥가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밀실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현장이었다. 김태초는 그 밀실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청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이라는 호칭은 존경의 표시라기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에 대한 의존의 표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고 그는 그 인파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형님들 연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속성을 가집니다. 양쪽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는 끊어지지 않지만 한쪽이 힘을 잃으면 허무하게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시멘트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김태촌의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너무 많은 선이 그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선들은 모두 불법과 청탁이라는 위험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있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눈에 띄는 폭력이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검은 연결고리였다. 수사기관은 알고 있었다. 몸통을 잡으려면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화려한 호텔 로비,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 그리고 끊이지 않던 전화벨 소리, 그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역설적으로 고립은 시작되고 있었다. 너무 많이 알기에 위험한 사람, 너무 많이 연결되었기에 끊어내야 할 사람. 권력의 핵심 부에 있던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장 먼저 자신의 수첩에서 김태촌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가 검찰로 연행되던 날, 그 수많은 인맥은 어디에 있었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도움을 주겠다던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진술만이 남았다. 연결의 제왕이 맞이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한 단절이었다. 다음 기록은 그 견고해 보이던 네트워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병실과 법정을 오가며 그가 겪어야 했던 고독한 투쟁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그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장면은 난투극이 아니었다. 호텔 스위트룸, 푹신한 소파,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 한 대. 1980년대 후반 김태촌의 권력은 바로 그 수화기 끝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직접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보다 배후에서 전체판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방식을 선호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거창한 별명이 붙었지만 실상은 아주 치밀한 비즈니스맨에 가까웠다. 그는 폭력을 상품화했고 공포를 자본으로 바꿨다. 당시 서울의 암흑가는 단순한 구역 다툼을 넘어 이권 개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 입찰 연예계의 배급권 슬롯머신 지분, 거대한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법보다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를 찾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안을 내놓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아주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서로 좋게 갑시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수십 명의 조직원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것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김태촌의 설계는 정교했다. 그는 불필요한 외부 충돌을 극도로 자제시켰다. 싸움은 곧 경찰의 개입을 부르고 그것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였다. 대신 내부 결속은 군대보다 엄격하게 다졌다. 조직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되 배신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켰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었다. 범서방파는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지방의 군소 조직들까지 그의 영향권 아래 두었다. 연결의 정점, 그는 자신이 만든 거미줄의 한가운데 앉아 줄이 울릴 때마다 먹이를 확인하는 포식자였다. 형님들 설계된 권력은 얼마나 갈까요? 남의 손을 빌려잡은 권력, 공포심 위에 세운 왕국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의 말로만 세상을 움직이려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그러나 1990년 그 정교한 설계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시대가 바뀌었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동원된 전방위적인 압박이었다. 김태촌이 자랑하던 그 연결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수사기관은 그가 뿌려놓은 인맥을 역추적했고 그동안 은밀하게 처리했던 청탁과 이권 개입의 흔적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오기 시작했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판에 갇히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를 단순 폭력 혐의가 아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통계함했다.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적힌 그의 수첩은 권력의 증표에서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뒤바뀌었다. 그를 보호해주던 보이지 않는 막들이 하나둘씩 찢겨나갔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이제 그 내용은 청탁이 아니라 소환 통보였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는 자신이 시스템 위에 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법망을 피해가고 인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작정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 개인의 네트워크는 무력했다. 호텔 방의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직감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수갑을 찬 그의 손은 더 이상 수화기를 들 수 없었다. 설계자가 사라진 조직은 방향을 잃었고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그리고 그 끊어진 틈새로 진짜 고독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기록은 체포 이후 시작된 긴 법정 공방과 병마와의 싸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부서져가는 인간 김태촌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자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병실의 침묵이었다. 1990년 10월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암흑가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다. 김태촌이 이끌던 범서방파 역시 그 진앙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는 조직폭력배를 단순 깡패가 아닌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김태촌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인맥은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부채로 돌변했다. 그동안 그와 손을 잡았던 정치인, 기업가, 연예계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연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버렸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사무실과 관련된 장부들이 소각되었고 전화번호 수첩들은 찢겨나갔다는 증언이 있다. 어제까지 형님 없이는 못 산다며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이 오늘은 수사관 앞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권력의 비정함은 여기서 드러난다. 김태초는 자신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스위치에 불과했다. 필요가 다하고 위험이 닥치자 스위치는 가차없이 꺼졌다. 범서방파 내부의 혼란도 극에 달했다. 보스가 구속되고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수배되자 조직은 머리를 잃은 뱀처럼 비틀거렸다. 명령체계는 무너졌고 자금줄은 동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직원들 사이에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했다고 한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누가 살 길을 찾아 도망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의리라는 명분은 생존 본능 앞에서 힘없이 바스러졌다. 김태촌이 수감된 구치소로 면회를 오는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오는 사람들도 변호사나 가족뿐이었다. 조직을 지탱하던 거대한 네트워크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형님들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것은 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선 쥐가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측근들이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지 그 차가운 뒷모습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수사는 집요했다. 김태촌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폭력이 아니었다. 범죄단체 구성, 공갈 협박, 탈세 등 그가 관여했던 모든 사업이 범죄 혐의로 둔갑했다. 검찰은 그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지만 승패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가 믿었던 백들은 침묵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던 날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때 수십 대의 세단이 줄지어 따르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호송차 한 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이중의 고통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조직의 와해와 배신뿐이었다. 자신이 키워준 부하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적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는 철창 안에서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연결이 끊어진 보스는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였다. 권력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물길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태촌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먹과 권력의 유착이라는 한국형 조폭 모델의 붕괴를 의미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로비와 인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던 시도는 법치라는 시스템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는 부품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다. 다음 기록은 감옥과 병원을 오가며 이어지는 그의 처절한 말년,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정신적 고립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건강마저 잃어버린 밤의 황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병실의 하얀 천장은 감옥의 회색 벽보다 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감옥의 철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병실의 하얀 천장이다. 김태춘의 말년은 차가운 감방과 더 차가운 병실을 오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감 생활 중 폐암 진단을 받았고 심장질환과 호흡기 문제로 수차례 외부 병원을 오가야 했다. 한때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무르던 손등에는 굵은 금반지 대신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소독약 냄새는 그가 평생 맡아왔던 화약 냄새나 최고급 양주의 향기보다 훨씬 지독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고 동시에 무력함의 냄새였다. 병실 문 밖에는 교도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그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검찰이 아니라 제멋대로 무너져가는 자신의 육체였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렀다. 전성기에 그를 둘러싸던 건장한 어깨들은 사라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기계적인 표정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의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의 사건들이 혹은 그의 이름을 팔아먹은 누군가의 범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그를 괴롭혔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피의자 신분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했다. 권력의 정점에서는 법이 그를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닥으로 내려오자 법은 가장 집요한 채권자가 되어 그를 옥죄었다. 환자복을 입은 형님, 그 모습에서 과거의 카리스마를 찾기는 힘들었다. 남은 것은 고통에 일그러진 노인의 얼굴뿐이었다. 그가 병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심박동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었다. 삐, 삐, 삐.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생명력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그는 종교에 귀의하여 안식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성경을 읽고 간증을 다니기도 했지만 세상은 그를 회개한 신앙인으로 봐주지 않았다. 여전히 범서방파 두목이라는 타이틀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과거를 털어내고 싶어 했으나 세상은 그를 과거 속에 가두어 두기를 원했다. 유명 연예인 협박 사건 등이 터지며 대중의 비난은 거세졌고 그는 병실 안에서 그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형님들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다는 말 너무 흔해서 흘려듣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진짜 사무치는 순간은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가장 강해 보이던 남자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장면. 그 무상함을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말년의 김태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름의 도용이었다. 그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밖에서는 수많은 가짜 김태촌들이 활개쳤다. 내가 김태촌 라인이다 회장님이 뒤를 봐준다며 사기를 치고 다니는 하이에나들. 정작 당사자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워하는데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암흑가의 보증수표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었다. 호랑이가 병들면 토끼도 꼬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병실을 찾는 발길은 드물었다.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떠났거나 새로운 보스를 찾아 떠난 뒤였다. 가끔 찾아오는 이들은 과거의 인연을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거나 곤란한 부탁을 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진다. 병든 보스는 더 이상 우산이 되어줄 수 없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짐짝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링거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평생 관리해온 인맥이라는 것이 결국 이 링거줄보다도 약했구나 하고 2013년 1월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는
투쟁했다. 하지만 그 투쟁의 대상은 라이벌 조직이 아니었다. 잊혀진 병마, 그리고 고독이었다. 화려했던 밤의 황제의 마지막은 너무나 조용했고 쓸쓸했다. 빈소는 마련되었지만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는 드물었다는 후문이다. 김태촌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유한함과 육체의 덧없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눈을 감는 역설. 이제 카메라는 마지막 인물 대구 향촌 동파의 보스 탁성윤에게로 이동한다. 조양은처럼 화려하게 싸우지도 김태촌처럼 거미줄 같은 인맥을 자랑하지도 않았던 남자. 조용한 관리로 조직을 유지하려 했던 그는 과연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까? 아니면 침묵 속에 더 깊은 고립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다음 기록은 소리 없는 지배자 탁성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대구 향촌동의 골목은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과는 결이 달랐다. 서울이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자본으로 뒤덮인 정글이라면 대구는 좁고 깊은 우물과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닫힌 사회. 그곳에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름이 있다. 탁성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양은처럼 칼을 앞세워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고 김태촌처럼 정재계를 넘나들며 로비를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소리 없이 강한 것, 드러내지 않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탁성윤이 대구 암흑가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해진다. 전성기에 그는 관리형 보스의 전형이었다. 향촌 동파는 대구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외부의 침입을 철저히 배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탁성윤은 조직원들에게 무조건적인 폭력보다는 지역 상권과의 공생, 그리고 경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처세를 강조했다. 시끄러운 놈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대변한다. 사고를 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그는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수습하고 당사자를 엄벌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규율을 세웠다. 그래서 대구의 밤은 서울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 아래에는 더 단단하고 무거운 위계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무기는 카리스마였다.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아도 그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면 좌중이 정리되었다는 일화들이 있다. 눈빛 하나로 부하를 제압하고 말 한마디로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힘. 그것은 오랜 시간 바닥에서부터 다져온 신뢰와 공포가 섞인 결과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지만 그 이면에는 거스르면 대구 바닥에서 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조종했다. 형님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상대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게 됩니다. 탁성윤의 침묵은 바로 그 긴장을 권력으로 바꾼 기술이었습니다. 주변에 말없이 판을 정리하는 고수가 있었다면 댓글로 그 기억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지만 관리의 맹점은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조폭의 생태계는 급변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기업형 조폭 열풍, 신흥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진출,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대구의 우물안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젊은 조직원들은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고 더 돈이 되는 사업을 원했다. 그들에게 탁성윤의 조용한 관리는 답답한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침묵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지루함을 준다. 야망을 가진 젊은 늑대들은 울타리를 넘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질서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대구 지역에서도 신흥 조직들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향촌 동파의 아성을 위협했다. 탁성윤은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었지만 그립감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균열은 소리가 없다. 어느 날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가 생기고 상납금이 미묘하게 줄어들고 타 조직과의 접촉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권위가 아니라 고립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관리자는 시스템이 돌아갈 때만 필요하다.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바뀌면 관리자는 가장 먼저 설 자리를 잃는다. 탁성윤의 비극은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철저하게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시대는 더 이상 점잖은 협박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피튀기는 전쟁이나 아니면 교묘한 지능 범죄만이 살아남는 정글로 변해 있었다. 다음 기록은 2000년대로 넘어오며 급격히 무너지는 그의 입지,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부 결속이 어떻게 세대 교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조용히 지배하던 자가 맞이한 것은 시끄러운 반란이 아니라 소리 없는 배제였다. 1990년대 후반 대구의 밤거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클럽의 베이스 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수입차의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소음은 곧 돈이었다. 하지만 탁성윤의 방식은 여전히 침묵과 안정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하기보다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사고 치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 이 말은 전성기에는 지혜였지만 자본이 폭발하는 시대에는 족쇄가 되었다. 젊은 조직원들은 답답해했다. 그들은 서울의 신흥 조폭들이 벤처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떼돈을 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들에게 탁성윤의 관리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로 보였다. 변화는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구 지역의 젊은 건달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른 수익 모델을 원했다. 유흥업소 관리나 보호비 명목의 수입은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건설 이권, 불법 도박 사이트 대부업 등 더 위험하지만 더 큰 돈이 되는 사업에 눈독을 들였다. 탁성윤은 이를 제지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야망은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과 같다. 보스가 주저하는 사이 중간 간부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형님은 너무 옛날 분이다. 이 말이 술자리에서 안주처럼 씹히기 시작했다. 권위는 존경에서 나오지만 존경은 비전에서 나온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는 아무리 강해도 결국 늙은 사자일 뿐이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조직의 생존이었다. 무리한 확장이나 불법 사업은 결국 검찰의 칼날을 부른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세대에게 그 경험은 겁쟁이의 변명으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세력은 몰래 서울 조직과 손을 잡거나 탁성윤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즉결 처단감이었지만 시대가 변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동조하고 있었기에 일일이 쳐낼 수도 없었다. 침묵의 지배자는 자신의 말이 더 이상 법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형님들 안정을 택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태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혹시 조직이나 회사에서 라떼는 말이야만 외치다가 고립된 상사를 보셨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탁성윤의 조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젖어가고 있었다. 갈등은 표면적인 싸움이 아니라 은밀한 배제로 나타났다. 중요한 정보는 보스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중간에서 증발했다. 그는 여전히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현장을 뛰는 실세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관리형 리더십의 한계였다. 직접 뛰지 않고 지시만 하는 리더는 현장을 장악한 부하들에게 언젠가 먹히게 되어 있다. 대구의 밤은 여전히 그의 구역이었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돈과 권력은 이미 주인이 바뀌고 있었다. 소리 없는 집에는 소리 없는 반란을 불렀다. 피를 흘리는 쿠데타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보스를 원로라는 이름으로 예우하며 뒷방으로 밀어냈다. 명절 때나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상징적인 존재. 탁성윤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안정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음을 알았을까? 조직은 시끄러워야 살아있는 것이다. 조용하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다음 기록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세대 교체의 파도 속에서
그가 맞이한 완전한 고립, 그리고 형님이라는 호칭만 남은 껍데기뿐인 말년으로 이어진다. 밀려난 구시대의 영웅에게 남은 자리는 어디였을까? 그곳은 화려한 은퇴식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2000년대라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대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거리에는 PC방과 벤처기업의 간판이 내걸렸고 사람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속도의 시대였다.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에서 탁성윤의 침묵과 기다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조직의 생리는 자본의 흐름을 따라 급격히 재편되었다. 과거에는 구역을 지키는 것이 곧 수입이었지만 이제는 구역을 개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능력이었다. 건설 시행사, 유흥업소 체인, 대부업, 젊은 간부들은 보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형님은 주식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낡았다는 선고였다. 세대 교체는 피를 부르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예의 바르고 그래서 더 잔인한 소외였다.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대구 지역의 신흥 조직들은 탁성윤을 원로로 추대했다. 겉으로는 극진한 대우였다. 행사가 있으면 가장 상석에 모셨고 명절이면 선물이 들어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그라인은 그를 건너뛰었다. 중요한 결정은 골프장이나 룸살롱 밀실에서 젊은 실세들끼리 처리했고 보스에게는 잘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사후 통보만 전해졌다. 그는 조직의 머리였지만 손발은 이미 다른 뇌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리더. 그것은 화려한 병풍에 불과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경조사 자리에서였다고 전해진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전국의 주먹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대구의 대표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인사가 끝나고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가 아닌 실세 간부들의 테이블로 몰려갔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쳐져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미래를 묻지 않았다. 그는 박제된 전설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을 제외하고 돌아가는 세상을 지켜봐야 했다. 형님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숨이 차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외쳐봐야 돌아오는 것은 거칠애 뿐인 고개 끄덕임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댓글로 위로를 나눠주십시오. 탁성윤의 말년은 그렇게 철저한 배제로 채워졌다. 그는 화를 낼 대상조차 없었다. 부하들은 여전히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겉으로는 깍듯했다.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압이라도 해보겠지만 존경을 가장한 무시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점차 공식적인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나가봐야 자신의 초라함만 확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은 그가 만든 기반 위에 서 있었지만 그 건물 안에 그의 방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난 왕이 아니라 왕국 안에 갇힌 유령이 되었다. 젊은 늑대들은 영리했다. 그들은 피를 묻히지 않고 늙은 사자를 굶겨 죽였다.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영양분을 끊어버린 것이다. 탁송윤은 깨달았을 것이다. 칼보다 무서운 것은 세월이고 주먹보다 강한 것은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을 쥐지 못한 보스는 결국 이름뿐인 허수아비가 된다는 것을. 그의 고립은 조양은의 감옥이나 김태촌의 병실과는 달랐다. 그는 자유로운 몸이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고 할 일이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오는 적막,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조직을 관리한 대가였다. 다음 기록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 왜 정점의 선자들은 하나같이 혼자가 되는가? 1인자의 자리는 왜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 새 인물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권력과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모순을 파헤친다.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정점에 서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위를 보며 동료를 믿지만 위에 서면 아래를 내려다보며 의심부터 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조직의 보스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변화가 바로 불신이다. 내 옆에 있는 저놈이 나를 위해 칼을 막아줄 놈인가? 아니면 내 등에 칼을 꽂을 놈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지옥으로 변한다. 형님이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고 검증해야 하는 피로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 결정은 빨라지지만 마음은 다친다. 조양은, 김태촌, 탁성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조직을 이끌었지만 결국 도달한 지점은 같았다. 바로 독단이다. 조양은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믿었고 김태촌은 자신의 설계를 믿었으며 탁성윤은 자신의 관리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타인의 조언은 간섭으로 들리고 부하의 의견은 도전으로 느껴진다. 통제는 강해지지만 소통은 사라진다. 전성기의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소통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공포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포는 유통기한이 짧다. 형님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떨어지면 떠나고 공포로 만든 복종은 더 큰 공포 앞에서 무너집니다. 진짜 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성공했을 때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울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 주십시오. 권력은 평등한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미 수직적인 위계를 전제한다.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 명령과 이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지만 위험은 반대로 흐른다. 조직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래쪽이다. 꼬리 자르기. 이 냉혹한 생리를 경험한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갖게 된다. 보스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그 의심이 싹트는 순간 조직은 모래알이 된다. 새 인물의 말년이 고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맺어온 관계가 철저히 이해관계였기 때문이다. 조양은 이 감옥에 갔을 때, 김태촌이 병원에 누웠을 때, 탁성윤이 뒷방으로 물러났을 때 그들을 지켜줄 이해가 사라지자 관계도 증발했다. 그들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능을 잃은 것이다. 도구로서의 가치가 다한 연장은 버려진다. 보스라는 자리도 결국 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기를 돌리는 부품 중 하나였을 뿐이다.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었지만 고장나면 교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점에 선다는 것은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좁은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친구는 사라지고 경쟁자와 부하만 남는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약해 보이는 순간 먹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강한 척해야 했다. 병실에서 신음하면서도, 감옥 독방에서 떨면서도, 후배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심리적 고립은 물리적 고립보다 더 깊고 어둡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군중 속의 고독, 그것이 권력자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였다. 다음 기록은 이 심리적 배경 위에서 세 사람이 겪은 고립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본다. 철창에 갇힌 자, 병마와 싸운 자, 그리고 시대에 밀려난 자, 서로 다른 감옥에 갇혔던 그들의 마지막 풍경을 들여다본다. 고립에도 얼굴이 있다. 모두가 혼자가 되지만 그들이 마주한 고독의 표정은 달랐다. 기록을 통해 본 조양은의 고립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1995년의 출소와 이후 이어진 반복된 수감 생활. 그에게 감옥의 철문은 물리적인 단절을 넘어 시대를 가르는 거대한 벽이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 터지고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할 때 그는 멈춰진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면회가 끊기고 편지가 줄어드는 과정은 그가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과정과 같았다.
그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흐르는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무용담뿐이었고 현재는 텅 비어 있었다. 벽을 보고 혼자 떠드는 사람, 그것이 조양은이 겪은 고립의 형태였다. 반면 김태촌의 고립은 무력함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철창보다 병마와 더 오래 싸웠다. 범서방파라는 거대한 조직의 설계자였지만 폐암과 심장병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노인이었다. 그의 고립은 병실 침대 위에서 완성되었다. 링거줄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안 그가 자랑하던 인맥의 줄은 하나둘씩 끊어져 나갔다. 찾아오는 이는 없었고 그를 팔아먹는 사기꾼들만 득실거렸다. 몸이 무너지자 권력도 함께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철저한 기능 부전의 상태에서 고독을 맛봐야 했다. 전화기를 들 힘조차 없을 때 연결의 제왕은 세상에서 가장 외딴 섬이 되었다. 탁성윤의 고립은 가장 기묘하고도 잔인했다. 그것은 배제와의 싸움이었다. 그는 감옥에 있지도 병원에 있지도 않았다. 멀쩡한 몸으로 조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세대 교체라는 파도는 그를 휩쓸어 버리지 않고 그저 우회해서 지나갔다. 젊은 간부들은 그를 예우했지만 끼워주지는 않았다. 회의는 그가 없는 방에서 열렸고 수익은 그가 모르는 계좌로 흘러갔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소리는 들리지만 말할 수 없는 존재. 그의 고립은 침묵 속에 서서히 질식해가는 과정이었다. 차라리 싸우다 쫓겨났다면 명예라도 남았겠지만 조용히 밀려난 자에게는 씁쓸한 뒷맛만 남았다. 형님들, 셋 중 어떤 고립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잊혀지는 것, 무너지는 것, 아니면 무시당하는 것.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인 사살입니다. 혹시 은퇴 후나 병상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댓글로 그 아픔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고립의 공통점은 중심의 상실이다. 조양은은 시간의 중심에서, 김태초는 관계의 중심에서, 탁성윤은 결정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권력은 원심력과 같아서 빠르게 회전할 때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지만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모든 것을 튕겨내버린다. 그들은 회전이 멈춘 팽이처럼 쓰러졌다. 쓰러진 팽이를 다시 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아직 돌아가고 있는 다른 팽이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감옥의 독방병원의 1인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대구의 본가. 장소는 달랐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똑같이 차가웠다. 그 공기 속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전성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말, 형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던 맹세가 공기 중으로 흩어진 자리에는 늙고 병든 육체와 낡은 자존심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제 이 긴 기록은 종착역을 향해 간다. 다음 기록은 새 인물의 삶을 하나로 묶어 그들이 남긴 유산 혹은 남기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려했던 전설들이 사라진 뒤 과연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기억인가 상처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인가? 시간이 흐르면 사건의 날카로운 파편들은 마모된다. 남는 것은 흐릿한 잔상과 이름 석자뿐이다. 조양은, 김태촌, 탁성윤, 이 세 사람에게 남겨진 유산은 무엇일까? 기록에 따르면 조양은에게 남은 것은 1980년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소비한다. 하지만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것은 스크린 속의 비장한 조폭이지 7순이 넘어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다. 그에게 남은 명성은 훈장이 아니라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대조군일 뿐이었다.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의 그림자는 더 짙게 보이기 때문이다. 김태촌에게 남은 것은 연결이라는 기억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잇고 끊으며 시대를 호령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그 연결망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도에 따르면 범서방파의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른 조직으로 흡수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짠 거미줄은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거쳤다. 남은 것은 서방파 계열이라는 족보뿐이었다. 족보는 명분이 될 수는 있어도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 병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자신이 만든 조직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사실이었다. 탁성윤에게 남은 것은 원로라는 예우였다. 그는 대구 암흑가의 질서를 잡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 평가는 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평가와 비슷했다. 존중은 하지만 필요로는 하지 않는 것. 후배들은 그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서면 잊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옛 부하들의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다. 실권이 없는 명예는 공허하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전설이 박제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형님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남고 알맹이가 다 사라진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껍데기만 화려한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정작 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전성기에 그토록 넘쳐나던 것들이 막상 말년의 고비에는 한 줌도 쥐어지지 않았다. 조양은의 수감 생활을 위로해줄 친구는 없었고 김태촌의 병원비를 대줄 의리 있는 스폰서도 사라졌으며 탁성윤의 외로움을 달래줄 말동무도 드물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탑은 높았지만 그 탑의 재료는 모래였다. 파도가 치자 모래는 흩어졌고 남은 것은 맨바닥뿐이었다. 기록은 잔인하게 묻는다. 과연 그들의 삶은 성공이었는가? 이름은 남았으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수십 년의 수감 생활, 병마와의 고독한 싸움, 그리고 철저한 배제와 고립을 생각하면 고개를 젓게 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전설은 사실 그들이 잃어버린 평범한 행복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편안한 술자리, 걱정 없는 노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고작 조폭 두목이라는 타이틀이라면 그 거래는 너무나 미치는 장사가 아닐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무용담이 아니다. 바로 말년의 풍경이다. 사람들은 조양은의 칼부림보다 그의 구분 등을, 김태촌의 호령보다 그의 산소 호흡기를, 탁성윤의 침묵보다 그의 텅 빈 눈동자를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다. 꾸며내지 않은 권력의 옷을 다 벗어버린 맨몸의 인간. 그 나약함이야말로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진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이다. 권력과 고립, 그리고 인간. 다음 기록은 이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으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씁쓸한 이름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은 파도와 같다. 힘이 있을 때는 밀물처럼 몰려들지만 힘이 빠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것이 조양은, 김태촌, 탁성윤이 평생을 몸담았던 세계의 유일한 진리였다. 기록에 따르면 전성기의 그들 주변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식사자리 한 번 하려고 줄을 섰고 전화번호 하나 얻으려고 돈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 수많은 얼굴 중 진짜 얼굴은 몇이나 되었을까? 그들은 사람이 좋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기를 쬐러 모인 불나방들이었다. 불이 꺼지면 불나방은 미련 없이 다른 불빛을 찾아 날아간다. 사라지는 방식은 너무나 조용해서 더 비참했다. 배신은 칼을 들고 오지만 외면은 등만 돌리면 끝이다. 감옥에 갇힌 조양은에게 가장 먼저 끊긴 것은 사식이나 영치금이 아니라 안부였다. 형님 건강하십니까? 라는 그 흔한 인사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바깥 세상은 빠르게 그를 지웠다.
병실에 누운 김태촌의 곁을 지킨 것은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 돈을 받고 고용된 간병인이었다. 탁성윤이 앉아있던 상석은 존경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고립된 섬이었다. 형님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 중 장례식장까지 와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가진 타이틀을 다 떼고 나면 내 이름 석자만 보고 술 한잔 사줄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에는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화려했던 형님들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댓글로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들은 착각했다. 자신이 조직을 먹여 살린다고, 자신이 사람을 부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을지 모른다. 조직이 그들을 숙주로 삼아 기생했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살았다. 숙주가 병들고 말라버리면 기생하던 존재들은 가차없이 새로운 숙주로 갈아탄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태계의 원리다. 조양은 김태촌, 탁성윤은 그 냉혹한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포장된 희생양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라진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 역시 생존이 급했기 때문이다. 보스가 감옥에 가고 병원에 가면 밑에 있는 식구들은 굶어야 한다. 의리는 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살기 위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남겨진 보스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노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을까? 기록은 그들의 내면까지 다루지는 않지만 말년의 행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옛날 사람들을 찾았다.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 북적거리던 시절에 자신이 그리웠던 것이다. 남겨진 이름은 무겁고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는 춥다. 전설이라는 칭호는 결국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을 가리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가장 서늘한 공포는 칼부림이나 전쟁이 아니다. 바로 내 전화기 속 수천 개의 번호가 내가 망했을 때 단 하나도 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제 마지막 기록만이 남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끝맺는 질문. 그들은 왜 혼자였나? 그리고 우리는 이 씁쓸한 결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진 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형님들의 마지막 독백을 들으러 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의 연대기가 아니다. 권력이라는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버리는지에 대한 차가운 기록이다. 조양은, 김태촌, 탁성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암흑가의 정점에 섰다. 그 자리는 화려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소나귀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부하가 허리를 숙였고 수천 건의 청탁이 쏟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힘이 빠지자 그들 곁에 남은 것은 철저한 침묵뿐이었다. 형님이라 불렸던 영광의 시간보다 혼자로 남겨진 고립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 이것이 세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공통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말이다. 권력은 사람을 높이 들어올린다. 하지만 그 높이는 사람을 세상과 분리시킨다. 관계는 힘 위에 세워지고 힘이 약해지면 관계도 흔들린다. 그래서 정점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다. 그들은 자신이 사람을 거느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권력이라는 외줄 위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다. 줄이 끊어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할 때 받아주는 그물은 없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 추락의 무게를 함께 견디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다. 우리는 흔히 전성기의 강렬한 이미지만을 기억한다. 영화 속의 의리, 거칠 것 없는 주먹, 화려한 밤의 세계.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조명이 꺼진 뒤 마지막 장면에 숨어 있다. 주변이 텅 비어있는 시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긴 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그 순간에 비로소 한 인간이 누구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돈으로 산 박수는 돈이 떨어지면 멈춘다. 공포로 얻은 침묵은
힘이 사라지면 비웃음으로 바뀐다. 그들이 마주한 말년의 고독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업보이자 비즈니스 관계의 냉정한 정산서였다. 형님들, 이 긴 기록을 함께하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점에 서는 것이 과연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부터 이미 고립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화려함 뒤에 감춰진 쓸쓸한 그림자를 보셨다면 그것으로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의 삶에는 권력보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영웅을 만들기 위한 신화가 아니다. 또한 악인을 단죄하기 위한 재판 기록도 아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어떻게 부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보고서다. 가장 많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조용한 시간을 맞이했다는 사실, 형님이라 불렸던 이름들, 그러나 끝내 혼자였던 시간들, 이것이 말년에 가장 고립됐던 인물들의 공통된 그리고 유일한 진실이다.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공허한 뒷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곁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는가?